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임신택입니다. 어제 삼성이 아리에 가입을 했죠. 근데 정작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가 부족해서 아리 30이나 하면 다행인 그런 수준이거든요. 예,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지금부터 한 40여 분 동안 소개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유용한 자료로서 한번 활용하시라고 제가 한 거고요. 오늘 소개는 그중에 일부만 핵심만 좀 짚고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하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일단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좀 해야 되나요? 안 먹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겠습니다. 안 넘어가는 거. 많이. 글쎄요. 이걸 누르면 되나요? 예, 여기 6,500만 년 전의 지구 모습입니다. 이때 지구에 거대한 소행성이 충돌을 주면서 당시 지구의 주인은 공룡이었는데 공룡들이 대부분 죽고 특히 덩치 큰 그러니까 사나운 그런 공룡은 한 마리도 남지 않고 그때 다 죽고 그 당시 보잘것없는 공룡 중에서 털달린 일부 아주 작은 공룡.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메가코누스라고 모든 포유류의 공통 조상이 됩니다. 옥지같이 생겼는데요. 저분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때 이제 지구 전역이 2달 동안 불에 타고 화산 활동이 있고 그래서 대부분 생명들이 다 멸종을 했지만 저 동물은 낮에는 공룡한테 쫓겨서 밤에만 살금살금 나와서 썩은 시체 주워 먹는 아주 하찮은 그런 기술밖에 안 갖고 있는 그런 동물이었는데 이게 이제 살아남아서 자기를 위협하던 모든 그 큰 공룡들이 사라지니까 나와서 이제 그 썩은 시체 주워 먹으면서 몇 년 동안 지구 전체가 겨울보다 추운 겨울이 찾아와서 얼어붙었지만 그때 이제 그걸 생존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저게 이제 변하면서 노루가 되고 하마가 되고 그리고 원숭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지만 그런 논란을 하는 것은 옛날 얘기고요. 이제는 메가코누스 저분이 우리의 조상이다. 그래서 제가 이놈하다가 이분으로 이렇게 한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믿어지기 어렵죠. 이거에 대해서 불만 있으시면은 사이언스지에 논문 한 편만 딱 내면 됩니다. 이렇게 주장한 수천 명의 노벨상 받은 수십 명의 노벨상 받은 학자를 포함해서 이 사람들 다 틀렸다. 그렇게 하고 반박하는 논문 한 편만 실으시면 더불어 노벨상입니다. 이게 이제 주고 있는 교훈이 있죠. 우리 인류도 한번 보거든요. 인류는 지금 독종이거든요. 인류의 적은 실은 수십 종이 있었어요. 여러분 네안데르탈인이 아니라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또 호모 에렉투스가 또 아시죠? 인류는 대략 한 600만 년 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감시 600만 년 전이 6,500만 년 전이나 막 오다가 하도 커서 비슷해 보이는데 그냥 원으로 바꾸시면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우주의 나이는 138억 원, 지구는 45억 원. 근데 겨우 6,500만 원. 그때 괜히 가까운 일이에요. 그때 유인원이 나온 게 600만 원. 그 다음에 현생 인류가 나온 건 겨우 20만 원 하다 요즘 최근에 뭐 30만 년 전 얘기 나온다고 30만 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인류 문명이 만 년 많이 잡았습니다. 만 원. 우리 인생이 좀 요즘 호모 헌데드니까 100원. 그래서 대략 어느 정도로 이렇게 되는지 밤에 오시죠. 그래서 네안데르탈인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크로마뇽인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인데요. 이게 남게 된 건데 네안데르탈인이 불과 3만 년 전까지도 우리랑 같이 살았거든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크로마뇽인 네안데르탈인은
남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가장 실제 최근 과학 연구 결과 가까운 사진을 두 개를 뽑아왔는데요. 네안데르탈인이 체격도 훨씬 크고요. 크로마뇽보다. 게다가 머리도 한 30% 정도 큽니다. 머리 크면 머리 좋냐 그런 얘기 있지만 맞습니다. 자연계에서는 게 사실이에요. 쓸데없이 머리 크고 안 그러거든요. 필요한 만큼은 크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도 좋지 체격도 좋지. 왜 네안데르탈인이 멸종하고 이렇게 나약하고 힘도 없고 이런 존재가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지금도 과학자들 연구 중이거든요. 그래서 언어를 사용해서 그럴 것이다. 이때 무슨 팬데믹이 한번 와가지고 싹소리했다. 이렇게 한참 연구하고 있는 중에 또 요즘 그 DNA 분석하기 발전해서 네안데르탈인이 이제 발견돼요. 지금 동토가 녹고 그러면서 기후변화로 그러면서 맘모스도 발견되지만 네안데르탈인도 우리가 이제 DNA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분석해 보니까 현생인들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완전히 크로마뇽인 후손인 걸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것도 약 10년 사이에 과학이 밝혀낸 건데 우리가 크로마뇽인만 있는 게 아니고 네안데르탈인도 실은 교접을 했다. 그래서 우리의 DNA 속에 네안데르탈인도 또 약 1에서 5% 인종마다 좀 다릅니다. 있다라는 게 좀 확인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남은 아닙니다. 다행히. 근데 여전히 왜 우리의 그 DNA 95% 이상이 이런 나약한 조상을 뒀나 이런 과학이 굉장히 좀 비주의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정의롭고 힘이 세고 이런 DNA를 우리가 올려가는 게 아니고 지구 생명의 역사 혹은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그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그 과정은 다 다르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결국 마지막에 살아남은 건 결국 환경에 잘 적응한 게 살아남았다. 환경 변화에 빨리 적응한 게 살아남았다. 이게 교훈입니다. 에너지 문제도 그렇다. 제가 오늘 할 얘기 다 끝냈으니까 이상의 질문. 그럼 설명 조금만 더 하고 갈까요? 이 나머지 얘기는 좀 시시콜콜한 얘기입니다. 제가 앞서 얘기한 게 참 결론들입니다. 세계는 어떻고 우리는 어떤지 한번 조금 중화반사식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먼저 전 세계를 한번 보죠. 지구온난화가 이거 거짓이다 여러 가지 음모론이 있었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음모론이 어느 정도 한결 쳤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들 싹 들렸습니다. 지구는 명백히 더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증거들이 있죠. 지금 당장에도 현재 그 태풍이 중국으로 상륙한 건 지금 이제 평양 위쪽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죠. 그 여파로 어젯밤에 바람이 좀 서울 불었었어요. 어제 약간 분 바람이 그건 태풍이 끝자락 바람이에요. 그냥 바람은 아니었고. 근데 지금 저 밑에 또 지금 거대한 태풍이 또 하나 올라오고 있죠. 통상 태풍은 한 위도 30도 올라가면은 좀 약해져요. 바다 온도가 이제 차지니까. 근데 지금은 당장 작년보다도 1, 2도씩이나 높습니다. 1, 2도는 얼마 아닌 것 같다 생각하죠. 그건 일상생활에서 그래요. 영하 10도나 영하 11도나 그게 그거죠. 별 차이가 없죠. 근데 지구는 안 그렇습니다. 지구는 지금 한 10만 년 가까이 거의 비슷하게 보다가 최근에 지금 온도가 올라간 거 보시면은 기온 상승 커브하고 탄소 배출 커브가 크게 일치하죠. 그러니까 기온 상승의 원인이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탄소 배출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이게 이제 역시 과학적 연구 결과로 확립된 이론이다. 그래서 역시 이거하고도 싸우시려면 이번에는 네이처지에다가 발표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으면 안 싸우겠어요. 제가 IEEE 쪽에서 전자과학 쪽 논문 하나 내는 것도 참 힘들더라고요. 그 보잘것없는 하나 내고 네이처 하나 지금 제가 논문을 199편을 썼지만 네이처 사이언스는 근처도 못 가봤어요. 실은 한 10번 내봤어요. 하나도 안 했어요. 그만큼 어렵거든요. 근데 그 정도 내야 이거 지킨다. 그래서 같으면 그건 안 하겠어요. 그러면 온실가스는 그럼 어디서 나오냐? 이제 좀 봐야죠. 좀 자세히. 온실가스는 꼭 탄소만 있는 거 아닙니다. 온실가스에 보시면 4번에 3은 이산화탄소, CO2, C죠, C. 그 다음에 메탄, CH4. 역시 또 C죠, 탄소. 양쪽 다 탄소가 있죠. 이게 91%를 차지합니다. 거의 90% 이상이 탄소 계열이고
그 외에 이제 탄소 아닌 것들도 좀 있어요. 뭐 세일가스 이런 거 모아놓으면 한 1% 있는데 오존에는 큰 영향이 있는데 지구 온난화에는 한 이제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2%까지. 예. 근데 이런 탄소가 그럼 어디서 나오냐? 이제 각 분야에서 나오는데 에너지 분야가 약 이것도 4분의 3 정도. 그러니까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 곧 이제는 환경 문제 해결을 하는 거다. 기후 요즘 변화라고 하는 기후 위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클라이밋 크라이시스도 표현하고. 그래서 기후 위기 해결하는데 결국 에너지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는 에너지와 환경이 구분이 안 되죠. 그러니까 ESG의 일을 환경이라고 해석해도 좋고 그냥 에너지라고 해석해도 좋고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을 바꾸는 3대 기술하면 IT, DT, ET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이 말한 ET는 IT, BT는 다 아실 거고요. ET는 Energy and Environment 이렇게 하면 테크노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분할 필요가 없다. 환경 거래지 않은 에너지 의미 없고 에너지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환경 문제는 공허하고 그렇습니다. 이념적이고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되겠다. 그럼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고요. 많은 국제기구가 이걸 연구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IEA하고 이레나 두 개가 이제 가장 큰 국제기구거든요. 이레나는 이제 IEA는 좀 오래된 거고요. 우리 정부도 지금 참여해서 하는 건데 이레나는 2008년도 최근에 만들었어요. IEA는 지금 3, 4년 됐는데 그래서 이레나가 이제 가장 권위가 있습니다. 이런 최근의 문제에 있어서는 거기서 제시한 대책이 3가지예요. 그러니까 많은 대책이 있지만 크게 이제 줄기를 잡아보면 3가지다. 첫째는 온실가스 배출 좀 줄여야 되겠죠. 그런 에너지 사용량도 줄이고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은 전략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방법은 똑같이 쓰더라도 효율을 높이면 되죠. 그리고 쓰는 것을 잘 관리하면 되죠. 안 쓸 때는 꺼주고 온도도 스마트하게 맞춰주고 그래서 수요 관리를 하죠. 이걸 모아서 이제 에너지 효율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화가 기하는 포션이 꽤 크고 그다음 그렇게 줄인 에너지를 뭘로 그러면 바꿔줄 거냐? 에너지 소스가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에너지 믹스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 중에서도 재생에너지로 바꿔주는 것이 근원적인 해결책이다.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로 바꿔주는 게 또 온실가스 감축에 큰 기여를 하고요. 재생에너지로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연료를 바꿔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휘발유차 끌고 다니잖아. 요거는 좀 뭘 바꿔줘야 되겠어. 혹은 지금 철강에서도 이제 산업 분야에서 가장 많이 온실가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철강은 지금 포커스, 그러니까 탄소가 주재료인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이제 환원하게 되면 O2가 붙으니까 이산화탄소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철강에서. 그래서 이걸 안 하려면 수소환원 제철법을 써야 되거든요. H2가 들어가니까 H2O로 해서 물이 나오니까 이산화탄소 대신 물이 나오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 이산화탄소 배출 안 하면서도 이제 철을 우리가 환원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는 이제 수소를 꼭 써야 됩니다. 그래서 수소 혹은 전기 말고도 다양한 분류가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에너지가 열입니다. 우리가 쓰는 에너지에 전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50% 이상이 열로 씁니다. 우리나라는 한 55% 정도를 열로 씁니다. 그래서 그걸 전기로 바꿔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 같은 경우 지금 한국 뉴스죠. 거기 이제 전기로 어떻게든 가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해봐야겠죠. 예, 그래서 연료 전환 이 3가지로 크게 카테고리를 해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세부적인 분야들이 있고요. 각각이 이제 어떻게 할당을 시킬 거냐. 우리는 이제 탄소중립위원회에서 할당을 시켰죠. 크게 이제 뭐 각 분야별로 산업 분야는 몇 % 줄이고, 뭐 수송 분야 몇 % 줄이고, 건물 분야 어떻게 줄이고, 뭐 발전 분야 줄이고. 근데 이제 전체 합이 일정하니까 어느 한쪽에서 많이 난 못 줄여. 우리는 산업은 우리 제조업 중심이라 산업을 지켜야 되니까 산업은 못 줄이겠어. 그럼 다른 쪽이 줄여줘야 돼요. 우리 같은 경우 산업은 안 건드리고 발전 분야 엄청나게 줄이는 걸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계획이 설정돼 있죠.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다르지만 전체 합은 일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노력을 안 하면 왼쪽 위처럼 쭉 그냥 올라갑니다.
나오네요. 예, 이렇게 쭉 올라갈 건데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유지할 거고 그 정도 어림도 없고 2050년 정도 가서 우리가 대폭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줄여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은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걸 각 국가마다 이런 걸 지금 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우리도 작년에 겨우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이따 뒤에 가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이산화탄소 줄이고 그렇게 하면은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느냐? 과거에는 2도씨 시나리오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2018년도 IPCC 총회를 인천 우리 한국이 됐는데 그때 아주 중요한 결정이 내려집니다. 파리 협약에서 계속 1.5도씨로 해야 된다고 2015년도에 했지만 그게 실천이 안 되고 있다가 IPCC에서 2018년도에 1.5도씨 시나리오가 처음 채택이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에요. 이게 이세돌 AI하고 다중동거보다 실은 더 중요한 사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기후변화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 ESG에서 지금 이런 거 하지만 우리나라는 관심이 없이 그냥 지나갔었죠. 뒤늦게 이제 지금 주목받는 겁니다. 4년 전에 그렇게 중요한 결정이 한국에서 있었다는 거. 근데 이제 2도씨 얘기는 뭐냐면 산업혁명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에는 인류 문명 만 년 동안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260년 전부터 이제 아시다시피 열심히 이제 석탄 떼서 그걸로 공장 돌리고 기관차 운영하고 그렇게 했었습니까? 그래서 증기관차 나오면서부터 이제 우리가 석탄이 열심히 뜨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지구에 꾸준히 이산화탄소가 축적이 됩니다. 이게 일부는 바다에도 녹고 다시 식물로 가지만 일부는 그대로 지구에 남아있거든요. 이게 이산화탄소 배출되면 이게 사라지는 한 100여 년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260년 전에 배출된 거 지금 거의 남아있지는 않겠지만 그 후에 배출량 자체가 엄청 늘어가지고 그래서 보시게 되면 1950년대 정도 지금 70년 전이죠. 그때까지 상승한 저게 온도입니다. 온도가 약 한 0.25도씨밖에는 안 됐다가 지금 2020년도 현재 1도씨 됐습니다. 이미 벌써 산업혁명 이후로부터 1도 우리가 까먹었어요. 지구 평균이 1도이기 때문에 국부적으로는 맨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거 보시면 북극 근처는 벌써 4도씨 정도 왔어요. 그러니까 평균하고 그다음에 북부지역하고 또 다른 거고 북부지역은 평균이 4도씨 올라갔다는 얘기는 여름철에 영상 20도씨 정도까지밖에 북극지역이 안 가다가 지금은 34도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피크 온도로 자체는 20도씨가 34도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면 그게 왜 또 문제가 되냐? 시베리아 동토에 수만 년 동안 계속 축적만 되고 계속 얼어붙어 가지고 나오지 않았던 메탄가스가 나온다.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도 20배, 30배 정도 더 질가스 같은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이제 이건 인간이 배출한 거 아니에요. 자연인도 거기 있던 것들인데 그게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일부 비관적인 기업자들은 이거 열심히 노력해봐서 소용없다. 이거 열심히 지금 이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힘들고 그러는데 뭐죠? 한식에 죽나, 청명에 죽나,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마찬가지다. 아예 그냥 기후 변화 나오지 말고 기후 적응해라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이 온실가스 감축도 있지만 우리 이제 탄소 중립 이미 말하지만 실은 동시에 우리가 기후 적응도 해야 됩니다. 왜? 지금 사과가 더 이상 이제는 대구 근처에서 이제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자꾸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금 포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자꾸 올라가서 이제 북한으로 넘어가거든요. 이게 한 30년이면 한 100km 이상 올라가요. 그래서 앞으로 한 20, 30년 후면은 우리 북한산 사과, 북한산 포도 먹고 대신에 지금 벌써 이제 바나나가 제주도를 넘어서 남해안까지 상륙했거든요. 바나나 파인애플이 이제는 내륙에서도 우리가 지금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0년 지나면 서울에서도 이제 바나나 나무가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도 저는 영광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있었던 그 꽃무릇 있죠. 꽃무릇이 남산이나 지금 여기 안산에 와도 이제 보입니다. 원래 따뜻한 지방에서나 꽃무릇이 되는 거였거든요.
아마 평양에서 이제 꽃물은 앞으로 한 20, 30년 가까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남북관계 좋게 하고, 그래서 그 구경하려면 그 평양 가서 보고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생활을 저기 몽고나 뭐 중국에서 이제 수입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게 이제 기술 적응이 하는 예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비관론도 있지만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비관에만 삽니까? 낙관주의자이자 우리는 비관주의자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양쪽을 다 대비해야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인류의 주류는 비관론은 아닙니다. 그래서 낙관론이 그 인류의 주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1도씨 남았다, 1도씨 까먹어서 1도씨 남았다 생각했는데 과학자들이 조형을 해보니까 아는 게 100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뭐 인류가 생존 가능하지 않아, 지속 가능하지 않아. 왜냐하면 인류가 더불어 사는 생물종의 80%가 멸종하는데 어떻게 사람만 멀쩡하겠어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팬데믹도 일종의 그 현상 중에 하나라고 지금 보고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은 게 0.5도씩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노미널하게 볼 때 얘기고요. 그러면 2040년이에요. 2050년 아니에요. 2040년이고 가장 비관적인 경우로 지금 따져보게 되면 이거거든요. 이 시나리오거든요. 그러면 2030년만 돼도 벌써 2.5도씨를 넘어갑니다. 심지어는 2025년 정도, 앞으로 한 3년밖에 안 남았다는 비관론이 있어요. 확률적으로는 앞으로 한 3년 후면은 2.5도씩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확률은 뭐 5%도 안 됩니다. 그냥 반대 확률도 있거든요. 이렇게 될 확률도 있거든요. 근데 뭐 이거에 믿고 대비하면 안 되겠죠. 최소한 노미널한 케이스를 보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더라도 이렇다. 그래서 1.5도씨로 하더라도 지구한테는 굉장히 위기고 또 사람한테도 위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건 너무 가혹해요. 우리 지금 생활 패턴, 산업 패턴 다 바꿔야 될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양극단의 적절한 타이점으로 지금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대한민국의 선택을 어떻게 될지 이제 뒷부분에 뭐 준방한 사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때 한번 여러분 수분한 답을 한번 내려보시죠. 저는 지금 주로 이쪽 극단과 저쪽 극단을 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 사이에 답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때마다는 에너지를 한번 생각적으로 보기는 거였고요. 제 백그라운드가 공학이라고 했습니다. 공학은 일종의 철학입니다. 실은 정치학도 철학이고요. 다 철학이고, 다 미래학이고, 다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깊은 생각이잖아요. 이제 생각을 좀 깊이 해봐야 딱 명료한 답이 돌아오거든요. 그런 결정을 하려면 생각을 정말 깊게 해야 되거든요. 철학을 해야 되더라고요. 철학을 해야 이게 되는 거고 기술 사상을 증명을 해야 인류 문명을 바꿀 정도의 큰 것을 우리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문제를 특별히 인용표에 적는 것은 제가 고민했던 뜻입니다. 이건 제 얘기예요. 에너지 양상이 바뀌었다. 화석연료가 주도하던 시절에는 에너지는 굉장히 귀한 거고 쓰기가 되게 쉬웠는데 재생에너지가 되면서 에너지는 이제 흔한 게 됐어요. 정반대. 대신에 쓰기가 어려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밖에 나가면요. 햇빛 에너지 그다음에 고공 300m 이상 올라오면 다 부산됩니다. 그 에너지가 넘쳐나요. 서울 항공에도. 근데 그거 어떻게 씁니까? 서울 항공에다가 풍력 발전이 할 수 있습니까? 못 달죠. 태양광 에너지가 맨날 쏟아진다고 해도 창문 대신에 태양광으로 바꿔요? 안 되죠. 쓰는 게 어렵습니다. 에너지 이제 공짜예요.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에너지가 얼마나 넘쳐나냐면 사라사막의 한반도 정도 면적 이 쏟아지는 햇빛 에너지만 가지고도 온 인류가 풍족하게 에너지를 다 쓰고도 남습니다. 한반도 정도 사이즈는 온 인류가 다 쓸 수 있어요. 그만큼 에너지 자체는 이제 남는다. 그런 문제 해결됐네요. 예, 근데 문제는 에너지 금방 안 되네요. 에너지라는 건 굉장히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에너지 산업은요, 제가 뒤에 간단히 설명하겠지만 1년에 약 3천조 원 정도 돼요. 에너지 산업이. 자동차 산업도 대략 한 3천조 원 정도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 두 가지가 에너지 산업과 자동차 산업. 이만큼 커요. 이게 쉽게 움직이겠습니까? 3천조 원이 그게 쉽게 막 왔다 갔다 하겠어요? 1년에 약
그 2조 달러 조금 넘는 건데요. 10년 하면 20조 달러고 그전 세계 GDP가 약 한 85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큰 규모의 그 경제가 움직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되게 수십 년 단위로 한번 놓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120년 동안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를 보게 되면요. 석탄이 꾸준히 줄었고 그 자리를 고체인 석탄 대신에 액체인 석유가 거의 대체로 똑같이 가죠. 그러다가 이제 5.1 파동이 1970년 중반에 나면서 석유가 이제 피크를 찍고 이제 쭉 내려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 자리를 기체인 가스가 꾸준히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체, 액체, 기체 순서대로 지금 바뀌어요. 왜냐? 그만큼 사용하기가 편하거든요. 가격은 좀 비싸죠. 비싸죠. 그렇죠. 사실은 재생에너지는 거의 주류가 못 되다가 지금도 실은 주류는 아닙니다. 지금도 전 세계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고 있느냐 그러면 1차 에너지라고 하거든요. 그 기준으로 보면 재생에너지는 한 5%, 6%밖에 안 해요. 지금도 주류 에너지는 뭐 나머지 화석연료가 지금도 주류 에너지다.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30년 동안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로 보고 있고 똑같이 이렇게는 안 되더라도 이런 경향은 될 거라는 것은 이제 확실히 기대됩니다. 전 세계 모든 주출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이제는 재생에너지가 넘버원이 된다. 그리고 넘버2가 가스가 되고 그 외의 것들은 꾸준히 줄어들어서 이제는 제3, 제4의 에너지로 바뀌어 나갈 것이다. 일체 에너지 관점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거고요. 발전 부분. 이렇게 일체 에너지가 쓰이는 것은 주로 세 가지인데 발전,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고 그다음 열 에너지 만드는 데 쓰고 또 하나는 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가 가장 비싸고 귀하고 편리하고 앞으로 전기로 에너지가 다 이제 주류가 이제 바뀌어 나갈 거고 그래서 2050년 정도 되면 현재 전기 에너지가 사용하는 비중이 전체 에너지 20% 수준인데 이게 50%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많은 국제기구의 전망 조금씩 달라도 큰 차이 없어요. 거의 50% 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전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전기 에너지만 놓고 보면은 맨 먼저 탈석유가 진행됐어요. 석유를 더 이상 발전하는 데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석유 비중이 꽤 컸었습니다. 10% 넘어선 지금 4% 정도 줄어들었고요. 두 번째로 일어난 게 탈원전입니다. 그래서 18% 정도까지 비중이 되다가 지금은 10%로 꾸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세 번째가 탈석탄인데 석탄은 워낙 보편적인 에너지죠.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 다 자기 나라 땅 파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주적인 에너지예요. 친환경이 아니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 석탄이 널리 쓰여왔다가 10여 년 전부터 환경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각종 규제가 늘고 그래서 석탄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재생에너지가 이제는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데 급격히 상승하면서 무려 지금 30%까지 됐습니다. 현재서 전 세계 발전의 30%가 되고 있어서 이제 넘버 2인데 석탄하고 체인지를 하는 게 겨우 이제 한 5년 정도 남았다. 그래서 조만간에 재생에너지가 발전해서 전 세계 발전의 넘버 1이 될 겁니다. 그리고 넘버 2가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전기 분야에 있어서도 중요한 그 에너지 될 거다. 가스는 화석연료이긴 하지만 가장 친환경적이긴 한데 미세먼지 발생하고 그다음에 CO2도 석탄에 비하면 40%밖에 절반 이하로 줄기 때문에 좋긴 한데 비싸고 그리고 국부적으로 뭐 특정한 나라에만 있고 그럴 때 브릿지 에너지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좀 쓰다가 한 2050년 정도 가면 지금 쓰는 게 한 절반 이하로 줄어들 거로 봅니다. 전기는 지금 쓰는 것보다도 2배에서 8배 더 늘어날 거로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큰 변화가 있는데 보시게 되면 재생에너지가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에너지 미래를 예측하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30년의 에너지 미래를 알고 싶으면요. 지금 얼마나 투자되고 있는가를 보면 돼요. 왜냐하면 에너지 굉장히 크고 무겁다고 그랬죠. 에너지 산업은 에너지는 일반 산업과 달라요. 중구장대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원전 지금 지으면요. 최소 30년, 40년 정도 가스터빈, 석탄화력 다 최소 30년 정도. 태양광 풍력도 옛날에는 20년, 25년, 요즘에는 30년 씁니다.
그래서 뭐든지 하나 지으면 30년 정도는 통상 쓰고요. 그다음 다 쓰면 버리냐? 그때 가서 또 평가해보고 필요하면 다시 개보수해서 더 또 어느 나서 1, 2년 씁니다. 또 원전도 그렇고 가스탄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년 후에 발전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는 30%가 대생에너지인데 30년 후에는 그게 80% 이상일 거라는 걸 이건 초등학생도 예측할 수 있어요. 왜? 지금 이미 설치되고 있는 게 80% 이상이 재생에너지만 설치되고 있어요. 나머지 20%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뭐 석탄 화력, 원전, 원자력, 그 다음에 뭐 가스터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20%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 원인을 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원인을 좀 보게 되면은 먼저 그 한번 이 안에 실태를 좀 더 보면요. 크게 네 가지입니다.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 이게 재생에너지 99%. 그래서 99%의 에너지가 이 네 가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원래는 수력이 주력이고 지금도 수력이 발전을 가장 많이 합니다. 발전량을 놓고 보시게 되면은 지금도 수력이 가장 발전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설치가 많이 됐거든요. 수력이. 근데 그 자리를 풍력이 대신해 왔다가 5년 전부터는 태양광이 이제는 풍력을 앞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태양광이 전체 재생에너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 앞으로는 절반 이상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그래서 이 안에서도 경쟁이 있다는 네 가지 중에서. 그래서 옛날에 에너지 믹스를 얘기했는데 이제는 재생에너지 믹스를 얘기합니다. 어느 하나에만 의존하면 안 되고 다양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태양광, 뭐 또 친환경이고 뭐다 좋다 쳐요. 이제 반에는 안 되잖아요. 확실한 거. 그래서 풍력이 필요하고 바이오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수력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기 다양한 에너지원들이 필요하게 됐다. 그럼 이제 나라마다 이게 다른데 사정이 아이슬란드는 100% 재생에너지를 근데 그건 뭐 우리하고 비교해 보라는 게 겨우면 인구 30만밖에 안 되는 나라고 그래서 이제 인구가 한 1000만 이상 되게 되는 나라들을 한번 놓고 보게 되면 뭐 보시게 되면 노르웨이 뭐 이런 나라들 근데 브라질 같이 큰 나라도 거의 이제 수력이 84%는 재생에너지로 발전하고 있고요. 뭐 이런 캐나다는 말할 것도 없고 메이저 국가들 독일, 영국, 중국, 프랑스, 인도, 일본, 미국까지 전부 20% 이상 이렇게 다 지금 재생에너지를 하고 있고요. 이건 2020년도 기준인데 지금 그 사이에 많이 바뀌고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는 벌써 51% 넘어갔고요. 이미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있는 순간에도 얼마나 빨리 늘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좀 보시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일본, 미국 제가 말하고 있는 순간 23% 됐습니다. 이건 20%는 안 됐었는데 일본도 그 사이에 늘어가지고 지금 23, 4%에 올라가고 있고요. 중국이 놀랍습니다. 중국이 큰 나라가 지금 30% 넘어갔어요. 이 비중이. 한국 7%입니다. 선진국들 중에서 꼴찌. 이쪽. 다른 거 그렇게 잘하던 나라 이렇게 못할까요?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넘버원 이유는 경제성입니다. 태양광은요, 지난 10여 년 동안 10분의 1로 떨어졌어요. 10년 전, 여기 가신 분들이 10년 전에는 태양광은 너무 비쌌어요. 우리나라에서 킬로와트 시당, 우리 통상 한 120원 정도 하는 가격에서 1000원이 넘었어요. 너무 비싸요. 아무리 친환경 좋대지만 이렇게 비싸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환율 때문에 그런데 그냥 1000원이라고 치면 36원 합니다. 킬로와트 시당. 풍력도 38원. 반면에 이 모든 10여 개의 에너지가 유일하게 가격이 올라간 게 있는데 원전은 원래 비쌌는데 113원이 10여 년 전에 지금 160원. 요즘 환율 치면 200원 넘어가죠. 태양광탄 50원 넘어가고. 그러니까 대략 태양광 한 킬로와트 시장 50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전기 120원보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태양광이 훨씬 싸다. 절반도 안 된다. 태양광 풍력 굉장히 싸졌다. 이제는 가장 싼 에너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나라마다 달라요. 왜 이상한 얘기 하십니까? 저 열심히 신문도 잘 보고 있고 전문가 얘기 다 들어봤는데 제가 한 얘기하고 정반대로 하나 들었다. 원전이 가장 싸고 재생에너지 좋은데 비싸서 못하고 그렇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특히나 원전 같은 경우는 후쿠시마사고 이후로 가격이 그게 안전 문제, 안전이 결국 돈이거든요. 돈으로 환산에 대해서 한 30% 가까이 올라가서 지금 가장 비싼 에너지가 됐다. 현재도 비싸고 앞으로 더 비싸집니다. 그걸 이제 갖고 있는 건 기술입니다.
태양광은 효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 우리 주로 설치하는 게 이제 한 22%, 26% 정도 돼요, 효율이. 근데 실험실에서는 이미 지금 40% 정도가 가고 있고 이론적으로 60% 이상까지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태양광의 효율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개선이 되고 있다. 그게 지금 이게 이제 갖고 있는 추세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에너지 저장입니다. 에너지 저장은 과거에 안 중요했어요. 에너지 전력을 생산하자마자 쓰는 것이 특징이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재생에너지가 나오면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쓰고 싶을 때 하고 생산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만큼을 저장해 놨다 쓰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그래서 이 저장 수단이 발전하게 됐는데 10년 전만 하더라도 배터리는 너무 비싸서 못 썼습니다. 이건 도저히 전혀 경제성이 없다. 이건 학술적 연구 대상이다. 그랬는데 배터리가 가격 없이 생겨가지고 이게 시장이 주로 촉진한 겁니다. 그러면서 기술 진입까지 뒤따라온 건데 3년의 절반씩 툭툭 떨어지지만 이제는 10분의 1이 되고 그 결과로 에너지 전량 시장이 엄청나게 커져가고 있어서 아시다시피 우리 국내 대기업 상사가 세계 지금 배터리 시장 이제 좀 점유하고 있는데 중국과 같이 지금 양분을 거하고 있죠. 근데 1년 전만 하더라도 수주 잔액이 170조 정도 됐거든요. 수주 잔액이라는 게 사고 싶다고 해서 돈은 들었는데 그러니까 무슨 돈이 게 아니라 그래서 주문을 밀려들었는데 지금 생산을 못 해가지고 지금 요즘 전기차가 그렇죠. 지금 여러분 전기차 지금 오늘 주문하잖아요. 1년 후에나 가야 받을 수 있거든요. 워낙 지금 수요가 많아가지고 지금 만드는 대로 그대로 팔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배터리하고 전기차.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태양광까지 이 세 가지는 묻지마 투자해도 될 만큼 굉장히 유망한 그런 분야 중에 하나고 다행히 세 분야 다 우리나라가 기술이 세계 톱 수준이다. 그리고 시장도 지금 대기업들이 참여해서 잘하고 있는데 태양광만 지금 많이 밀리고 있고 그래서 배터리 시장이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다. 제가 한 달 전에 들어보니까 그 수주 잔액이 거의 400조 넘어가는 거예요. 110조는 옛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수주 잔액이 밀리고 있는데도 지금 배터리 연료 부족 우리나라 지금 중국한테 주로 중간재 수입을 해봐야 되거든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또 기초제도 그렇고 중간재 일부 우리가 수출도 하지만 우리가 좀 수출 수입도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중국 이제는 중간재 굉장히 생산 잘하는 일본과 한국과 이제 경쟁하는 국가가 됐거든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아무튼 우리가 그만큼 지금 서로 윈윈해야 되는 거죠. 서로 사이좋게 하면 안 좋죠. 이렇게 자꾸 그 블록화 좀 하면 좋겠는데 이제 자유무역 시대가 끝나가는 것 같아서 보호무역 시대 우리가 대통령에 대해서 고민입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전기차죠. 전기차의 약 3분의 1 정도 배터리 가격이거든요.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기차가 이제는 내연기관차하고 이제 경쟁할 만큼 수준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BNEF라고 이제 굉장히 그 권위 있는 그 기관 예측을 2040년이 절반한다는데 이게 3년 전만 해도 굉장히 이건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니에요. 너무 파격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예측으로 이제는 오히려 취급될 정도입니다. 자, 에너지 쪽의 투자액은 어떨까요? 에너지 쪽은 시장 기하급수로 늘고 있는데 단가가 기하급수로 내려가니까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되니까 부스탄스 되죠. 시장은 빨리 안 늘고 있어요. 그래서 하죠.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늘고 있는데요. 대략 이제 시장은 약 한 3,000조 정도 이 정도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요. 청정에너지 조금만 놓고 보자면 대략 이게 한 3분의 2 가까이 지금 차지하죠. 그래서 가격 비중도 좀 커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큰 시장이 전기차 시장이 지금 보시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탄소 하는 게 있고, 효율성이 굉장히 크고요. 재생에너지 시장이 굉장히 크고, 원전은 시장 자체가 되게 작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재생에너지에 비하면 대략 한 5분에서 10분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원전을 우리 열심히 해도 크기 시장은 이게 같지 않다. 그건 현실이다. 그걸 보고 봐야 되고요. 지역별로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좀 맛있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놓고 보시게 되면 전통 에너지 분야는 일자리가 별로 안 나옵니다. 대신 고급 일자리긴 한데요. 재생에너지 쪽하고 그다음에 건축, 그린 건축 분야 이쪽이 일자리가 많이 나옵니다. 똑같은 돈을 투자를 하더라고요. 전부 지금 제가 세계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이제 일자리를 조금 더 자세히 놓고 보시게 되면 이 얘기는 바로 실제인데요. 중국이나 인도 이런 나라가 열심히 그린 뉴딜 하는 이유. 미국도 최근에 이제 그린 뉴딜 바이든이 시작을 했죠. 트럼프 때는 안 하다가. 근데 전부 넘버원 이유가 일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수용성과 사회적인 측면, 동의 이게 없이는 뭐 민주주의 국가든 권위주의 국가든 관계없이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이 되려면은 반드시 사회성을 굉장히 고려를 해야 된다. 경제성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에너지 문제라는 건 칠성, 제가 분류한 겁니다. 7가지의 특성을 다 고려해야 됩니다. 어느 하나만 저택이 되는 게. 과거에는 경제성이 제일 중요했어요. 뭐 단가 싸고 또 시장에 있으면 또 그 투자다. 이런 됐어요. 근데 이제는 환경 무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 안보, 사회적 사회성까지 고려. 특히 안보가 이제 중요해졌죠. 특히 최근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혹은 그 전 작년 요맘때부터 에너지 위기가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에너지는 뭐니 해도 수급 안정. 그러니까 필요할 때 항상 공급이 돼야지 부족하면 안 됩니다. 일단 뭐 미래에 에너지 산업이 육성이 되고 미래에 뭐 공기가 깨끗해지고 기후 위기가 해결되고 30년 후에 또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에너지 안보 문제죠. 그래서 에너지 안보 문제 이 세 가지가 이제는 경제성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 외에도 모든 에너지 위험하거든요. 안전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이 중요해서 옛날에는 기술보다는 지경학적 위치가 중요했어요. 근데 이제는 지경학 관계없어요. 태양광 풍력은 모든 나라에 다 있습니다. 가장 좋은 나라하고 가장 나쁜 나라가 기껏해야 2개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뭐 비관할 필요도 없고 나타날 필요도 없어요. 우리나라 태양광이나 풍력이 세계 평균보다 조금 좋은 수준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우리나라 의지만 있으면 우리나라가 필요한 모든 에너지 태양광 풍력만 갖고도 가능해요. 다른 하나 없어도 가능해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기술이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에너지 민주주의 혹은 에너지 자립 말도 못 꺼내죠. 우리나라 어떻게 에너지 자립합니까? 수입해와야죠. 지금 93% 하는데 수입해와야죠. 안 할 수 있다고. 지금 에너지 수입액이 올해 200조 원이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의 한 절반만 해서 연료로만 쓰고 100조 원 정도는 우리가 전략해서 자립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술 때문에 가능한 거죠. 앞에 6가지가 다 만족이 죠 사업성은 안 되죠. 기업이든 국가든. 그래서 상업성까지 만족을 7가지를 해야만 된다. 그래서 어떤 에너지원에서 누가 너무 좋게 얘기하거든. 혹은 너무 나쁘게 얘기하거든. 이 중에 어느 게 그렇다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시면 좋습니다. 자, 3개는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먼저 요거 한번요. 우리나라는 크게 보면 전 세계 추세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는 비중이 좀 달라요. 이제 여기 이제 원자력이거든요. 원전. 이상한 일이죠. 30년 전에 원전의 비중이 발전 비중이 무려 50%였습니다. 30년 동안 우리나라가 탈원전이었나? 아니죠. 원자력은 문재인 탈원전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조차도 원전은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원전은 꾸준히 늘어가지고 24기 현재 24기 상태에 있고요. 좀 있으면 문재인 정부 때 착공한 원전이 곧 가동이 됩니다. 그럼 26기 앞으로 1, 2년 후면 26기 되고요. 몇십만 한 28기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추가로 20년, 3, 4, 5 이렇게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전은 줄어든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우리나라에.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비중입니다. 비중, 퍼센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기, 전 세계도 마찬가지고 전기나 에너지 자체 수요는 꾸준히 늘어요. 꾸준히 늘는데 내가 제자리 걸음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원전은 지금까지 633기가 지어졌고 그 중에서 한 200여기가 이제 폐로를 하고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는 게 430기 정도. 그 중에 실제 가동하고 있는 한 393기 이 정도입니다. 원전이. 근데 지난 30년 동안 원전은 거의 그대로예요. 한쪽에서 폐로하고 한쪽에서 폐로 지금 꼭꼭 그 정도. 거의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사이에 다른 것이 기하급적으로 막 늘어나니까 비중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비율과 그러니까 상대와 절대의 차이죠. 그래서 이건
상대적으로는 이렇고 절대적으로는 조금씩 늘어왔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절대도 중요하지만 상대가 더 중요해요. 에너지 믹스 따지면. 이래야 산업 변화의 추세 혹은 에너지 상의 추세를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때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석탄인데, 석탄하다가 석탄도 이제 우리도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다음 가스 들고 있고, 또 석유는 잘 안 뜨고 있고, 재생에너지는 엉금엉금 조금씩 터져나오고 있는 정도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를 제외하고는 원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딴 나라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높고, 재생에너지는 3배 정도 낮다. 이 두 가지의 정책이 왜 이렇게 되어 왔는가, 그걸 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도 둘이 싸우고 있죠. 원전하고 재생에너지하고. 그래서 지금 정부는 원전 편이죠. 그러니까 뭐 재생에너지 쪽은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지난 정부 때는 재생에너지 편이었죠. 그러니까 원전 쪽이 막 목소리가 났었고. 이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양쪽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에너지가 왜 이렇게 정치적이어야 됩니까? 에너지는 시장이 알아서 결정하고 있고, 또 기술이 또 주도하고 있어요. 거기에 정책은 잘 살펴보고 전 세계적으로 무역 환경이라든가 또 기업 환경을 고려해서 적절히 잘 해주는 게 좋지, 이념화되고 정쟁화되는 것은 일정 부분은 저는 뭐 불가피하다고 봐요. 세상이 원래 시끄러운 거고 세상 싸워가면 그런 거니까. 그러나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이 차분히 그래서 짚어보고 가면 좀 좋겠다. 저는 에너지 정책을 지난 10년 동안 들여다보면서 정치화되는 건 불가피하긴 하나 이해는 해야 되나? 정치도 중요하죠. 에너지 기술 정치 중요합니다. 정치를 빼고는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근데 정치가 좀 긍정적 역할, 생산적 역할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만 놓고 보게 되면 매년 한 5기가와트 정도. 이게 이제 대략 원전 한 기 정도 됩니다. 1년에 원전 한 기 정도 짓는 정도만큼 재생에너지가 꾸준히 증가를 지난 3년 전쯤 해왔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말씀드린 순간 또 재생에너지 늘어났는데 약 30기가와트 됩니다. 원전이 대략 한 24기가와트 되거든요. 원전보다도 이제 시설 용량은 재생에너지가 더 커지게 되는데 대략 원전의 5배 정도 용량을 재생에너지를 해야 발전량이 비슷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아직 원전의 발전량보다는 더 적은 거죠. 적은 거죠. 그래서 비중이 이렇게 지금 꾸준히 지금 개선은 되고 있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현실을 고려해서 이제 국정과제를 정했는데 저희 같은 이제 에너지경제연구원 같은 국책기관은 정부가 정한 국정과제에 따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서 하다가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가 바뀌면 특히 원장이 많이 바뀌었죠. 그럼 저희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저희 같은 기관은. 저희는 정책 중립을 지켜서 항상 하게 됩니다. 국민이 정부를 선택하고 정부가 정책을 선택하고 그런 정치 리더십이 정한 거에 따라서 저희 같은 정책기관들은 수행하는 거죠. 저희가 막 정책 아젠다를 정하는 건 아니죠. 그건 정치인의 몫이죠. 그건 저희 몫이 아니죠. 저희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저희한테 주어진 숙제입니다. 이런 숙제를 해결해라. 그리고 이제 정부가 저희한테 이제 과제를 준 겁니다. 기본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원전을 확대하고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더 감소하는. 그러니까 재생이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도 확대는 해나가는데 그 속도를 지난 정부를 너무 가속했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보다 좀 낮추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에너지 안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이건 전 세계가 바뀌고 있죠. 특히 원자력에 대해서는 에너지 안보를 강조하면서 원자력이 지금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린 텍사노미 같은 데서 EU 같은 데서도 가상한 조건 3개를 붙였지만 강조하면서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지금 많은 국가들이 검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원전을 최대한 더 활용을 하고 그리고 가급적인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이 떴다. 그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용어는 좀 바뀌었지만 탄소 중립 정책은 그대로 하겠다. 왜냐하면 이게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권과 관계없이 이번 정부에서도 이건 그대로 이건 또 국제사회하고 약속이에요. 2030 NDC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어떻게 됐다.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그때 합의를 한 거고요. 그럼 이제 크게 우리의 정책은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그 다음에 또 화석에너지는 재생에너지. 원자력은
원전의 안전이나 폐기, 해체, 수출 요거 지난 정부도 한 거고 이번 정부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원자력계는 크게 두 축이 있는데 발전 분야하고 방사선이 있는데 발전보다도 방사선이 시장이 4배 이상 큽니다. 그래서 저는 원자력은 우리가 방사선 산업 육성을 해서 현재보다 2배 이상 이쪽이 인력이나 교육, 연구기관을 늘리자. 이게 이제 제가 5년 동안 제가 꾸준히 제가 주장하고 있는 바이고요. 그 다음에 석탄화력 발전을 가스터빈으로 같은 중부 발전, 뭐 서부 발전 이런 데서 여기서 회사에서 바꾸면 됩니다. 지금 사회적 갈등을 줄여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육성하는 거. 그래서 이제 지난 정부가 30%를 2030년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22%. 그러니까 원자력 33%, 재생에너지 22%. 내가 소수 좀 빼고 얘기하면 그 정도 비율로 육성하는 걸 이번 정부가 약간 바꿨지만 그런 거고요. 이게 또 돈이 됩니다. 에너지전을 잘하면. 지금도 한 60조 원 정도 지금 수출하거든요. 우리가 에너지잖아요. 근데 2030년도 정도까지 우리가 한 5대 산업을 육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제가 에너지 기술 평가원장 때 그때 이제 만든 정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건의해가지고 이런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2050년 정도 지금 가면은 우리가 IT, BT와 더불어서 IT 분야에서도 약 300조 원 정도 소주 수출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 그래서 여러 대기업들이 여기 참여해서 지금 이미 지금 우리가 한 10위권 내에 많이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위권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 재생에너지 육성은 어떻게 하냐? 크게 4가지 축으로 가면 되는데 태양광을 확대하는 게 굉장히 우리나라한테 유리합니다. 풍력도 요구해야죠. 바다 쪽에. 태양광 중요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저장 계획을 중국은 지금 별도로 국가 계획을 갖고 있는 우리는 없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그다음에 송배 전망, 우리 한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좀 지원도 해줘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한전이 역할을 좀 해줘야 되고 그리고 뭐니 해도 IB 하죠. 기업들이 지금 이거 안 하면 ESG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4가지 방향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겠다. 우리는 이미 송전망 인프라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자리에 원전하고 요 화력이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걸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새로운 원전이 되든 뭐가 되든 화력은 먼저 아닐 거고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하고 양수발전이죠. 그게 이런 자리에 이렇게 육성을 하게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믹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이 바뀌는 축이 첫째는 이제 재생에너지 안에서 특히 히트펌프, 열에너지는 히트펌프가 핵심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에너지 저장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합니다. 10여 가지가 있는데 에너지 저장도 믹스가 있습니다. 어느 믹스를 발전하는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중에 재생에너지는 요금 중간하는 상태는 넘어갈게요. 이건 산업부가 이번 정도 들어서자마자 이제 5월달에 새로 준비한 그 정책인데 세계 추세가 이렇다는 거고요. 세계적으로 태양광 풍력이 같은 거다는데 우리는 풍력이 너무 지금적 약해요. 그래서 이번 정부가 지금 풍력 발전을 굉장히 대대적으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한 것도 대단히 시적절한 그런 정책이고요.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호남 지방이 가장 유리한 그런 국면이다. 호남 쪽이 산업이 없고 그래가지고 송전망이 굉장히 약한데 그쪽에 수도권까지 HVDC, 증유 송전망 같은 것을 크게 설치 좀 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재생에너지가 지금부터 한 10배 이상 늘어날 거거든요. 태양광은 주로 건축물하고 농지 쪽으로 현재 많이 보급되고 있고 글로벌 시장 크게 이제 폴리실리콘, 웨이퍼, 셀, 모듈인데요. 거기다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 굉장히 넘버2가 한국이에요. 국내 산업은 폴리실리콘이 웨이퍼, 이거 거의 포기 단계고요. 셀도 쉽지는 않고 모듈 정도를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들어있는 것만 하더라도 이미 셀 단위는 중국산이 한 분의 2 이상 차지하고 있고 모듈이 이제 다행히 한 3분의 2 정도. 이거 별로 아니죠. 국내 시장 해봤자 전 세계 시장이 5%는 안 되니까. 우리가 이런 걸 논할 때는 산업을 보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수출 지향적인 국가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논할 때 세계적으로 어떻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팔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나라에 어떻게 설정을 어떻게 할까? 우리나라의 친환경 에너지를 어떻게 할까? 이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이건 다른 나라 거 설치해가지고 거의 인정도 받아요. 그렇게 해도 돼요. 지금 탄소중립만 우리 원하자면
우리나라에 하는 것이 꼭 문제는 다만 우리나라에 국내 기업이 있으려면은 재생에너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풍력 분야도 우리나라 거의 명함 내밀고 있고요. 여기도 역시 중국이 꽤 크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즈 키우는 것이 과제고요. 터빈 블레이드 뭐 잘 안 되고 타워하고 하부기종 우리가 건축 통로는 잘합니다. 이건 거의 세계 넘버원이 있습니다. 이쪽은 좀 그러니까 풍력 발전 전체보다는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니까 그중에 주요 부품 일부만 우리가 시장을 장악을 해서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 시장 겨우 3%밖에 안 되는 국가잖아요. 10% 장악하면 잘한 거예요. 그렇게 목표를 잡는 게 좋겠고요.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하는데 여러 문제가 있는데요. 원전 석탄 화력도 그렇지만 숲도 마찬가지로 세적 시험에 사람들이 바대에서 모든 에너지는요 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지역사회에 우리가 혜택을 충분히 주면서 수도권이 많이 부담을 해야 되죠. 지금 깨끗하게 여기서 에너지 그냥 쓰고 있는데 지금 서울에서 전기 쓰는 거나 저기 문경에서 전기 쓰는 거나 똑같거든요. 굉장히 부당한 거죠. 정의롭지 않은 거죠. 서울 사람은 킬로와트 시당 한 200원을 더 써야 될 것 같고요. 문경 사람은 50원을 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지역 균형 발전도 되고 시골이 좋죠. 수도권 사람들이 지역에 전부 쓰레기 오염 배출 다 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건 저는 정의롭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뭐 300원 킬로와트 시당 해도 좀 내 의향이 있습니다. 예, 전부 그런 문제들이고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좀 하고 있는 게 재생에너지 역시 확대하겠다고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환경 고려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산업 육성 같이 고려하면서 있다는 거, 그다음에 전력망 문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전력망을 제가 길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원전하고 지금 석탄하고 경직성이 문제고요. 못 변해. 얘는 뭐 똑같아. 그다음 태양광 풍력 발전은 간헐성이 문제예요. 너무 변해. 쓸데없이 다 변해. 두 가지 다 문제예요. 근데 수요도 변해. 이게 부딪히는 지점이 뭐냐면 전력망이에요. 전력망이 죽어납니다. 이건 공급하자마자 써야 되는데 이 차이만큼을 뭔가 저장할 수 있는 수단 혹은 유연한 발전은 지금 가스터빈밖에 없거든요. 유일한 발전은 가스터빈밖에 없어요. 이래 가지고는 곤란해요. 이 믹스를 좀 조정을 하는 게 전력 관련한 전력 산업에서 중요한 지금 과제다. 마지막 탄소 중립도 조만간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탄소 중립 선언 나오는 30년을 했습니다. 작년에 드디어 전 세계 주요 분야들이 이걸 했죠. 근데 인간이 배출하는 것이 자연의 5%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이렇게 지대하게 큰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전 세계가 하고 있고 우리 산업 정말려면 많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땅이 너무 없다. 재생을 잘하는데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전력은 낮다는 우리한테 필요한 땅은요. 1에서 2%가 있으면 돼요. 그럼 1, 2%가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 농밭이 18%나 되고요. 그냥 조금 떼어서 그냥 해야 되고요. 도로 하천이 6%가 넘어요. 공용부지들이거든요. 이 중에 1, 2%만 써도 돼요. 그러니까 부지는 지역이 부족하지 않다. 그럼 뭐가 부족하냐? 정책이 부족. 돈도 없는 것도 아니고 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의지가 없어요. 사람들이 인식이 없고. 그래서 이건 이념과 이게 일종의 이념인데 이걸 가로막고 있는 이념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삼성밖에 없다. 삼성이 언제 아리백 상황을 했더니 어제 했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갑니다. 정권 관계없어요. 정권 관계없고 정부 정책 관계없어요. 제가 볼 때. 갑니다. 왜? 딱 국내 경제 시대 오늘부터 굉장히 바뀔 거거든요. 논설위원들이 이제는 재생에너지 죽이지 말아요. 그럴 거거든요. 우리 같은 정책이 할 일이 없죠. 우리가 뭐라고 하면 한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정부한테 잘 좋은 말 해주는데 이렇다는데요. 경제지들이 그런 입장이 참 맛있죠. 전 세계적으로는요, 이게 어마어마한 시장이라는 거예요. 이 시장이 이렇게 확대되기 지금 3천조 원인데 그게 4배에서 8배까지 확대된다고 하니까 이게 근데 문제는 앞으로 10년 안에 이 시장이 한다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 20년은 여기 이제 대장된 사람들이 이제 땅 줍기 하는 거죠. 먼저 땅 지금 뒷발 뽑는 작업이 앞으로 10년 내겠나.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술 경쟁이 있으니까 또 우리 대기업들이 시장 경쟁력이 있습니다. 영업 잘해요. 그래서 기술과 시장 이 두 개가 결국 무역 전쟁으로 작용하는데 정부만 무역 전쟁을 잘 하다
받아들이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역시 그린 쪽으로 하는 게 화석연료 하는 데보다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기업들보다도 실적이 더 좋고요. 일자리 화석연료로 줄어드는 것보다도 5배 이상이 더 많이 생깁니다. 일자리 전체적으로 늘어나고요. 요금 늘어나지 않느냐?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뀌면 그렇지 않습니다. 선진국은 한 절반 정도 줄어듭니다. 당연하죠. 왜? 싸지니까. 재생에너지가 싸지니까요. 지금도 싸고 지난 10년 동안 10분의 1 떨어졌는데 앞으로 어떨까요? 10분의 1 떨어지지는 않기는 힘들겠지만 절반 정도 떨어지지 않겠어요?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오히려 늘어난다? 일단 늘어나고 있어요. 요즘 하도 전기차, 재생에너지가 극성이어가지고 그린플레이션 생기고 있어요. 이쪽에 자원이 너무 부족해. 크롬 이런 게 너무 부족해서 그런데 일시적인 문제가 해결될 거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우리는 너무 과격한 건 사실인데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숙제를 안 했으니까 미리 숙제 하느라고 그런 거죠. 이건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노력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각 부문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산업은 14% 정도밖에 안 줄이고 대신에 발전 부분을 44%는 줄여요. 발전 부분 주로 공기업이 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허리 비틀면 말을 들어요. 그치만 민간 영역은 정부 어떻게 강제 못하죠. 그랬다가 바로 헌법소원 당하죠. 그래서 정부가 민간 부분한테 어떻게 못하고 지금 산업 부분은 민간에 주자거든요. 그래서 민간을 위해서 공공 부분이 희생하는 그 전략을 작년에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아직도 제가 획수적으로는 탄소중립위원회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결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걸 산업부가 실행 안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산업부가 산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산업부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와서 바뀝니다. 2030년도 어떻게 바뀌어나갈 거냐? 원자력은 오히려 좀 늘리는 걸로 원래 작년부터 계획을 했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사람들 생각하기에 다르게 진보단체가 왼쪽 떡밥이 켜고 오른쪽으로 갔다고 문재인 정부가 비판하는 거 이건 현실이 이렇게 된 거죠. 실제로는. 그렇게 되고 있고 건물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 건물 부분은 태양광 발전 많이 늘리고 히트펌프 늘리는 것이 해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수송 부분은 2040년도에 나오는 신차의 절반을 전기차로 하겠다. 공주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개정했잖아요. 그거에 인플레 방지법, 그거의 핵심이 인플레 감축법, 그거의 핵심이 실은 그린뉴딜이에요. 이 ESG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산업 속에다 한국에 있는 산업들 기업들 다 지금 미국을 선호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드디어 노 한번 했죠. 노할 건 노 해야죠. 다른 쪽으로 이제 대신 압력 가하겠죠. 주한경 빼니 이런 쪽으로 하겠죠. 위원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외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대사님이 하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발표한 그 시나리오고요. 이거 한번 관심 있으면 보시고요. A안, B안 했는데 B안이 이제 산업재 아니고 에너지 안보, 석유 가격 좀 이렇게 피크 치다가 한 20% 다시 폭락을 했습니다. 좀 더 내려갈까 아니면 다시 올라갈까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가스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갔죠. 지금 당장 올 겨울이 문제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 에너지 안보 위기를 봐야 될 거냐? 이거 이제 제가 만든 건데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를 알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두 가지가 지금 중요해요. 나라에서. 근데 두 개가 더 상호작용이 있는데 탄소중립이 이렇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된 거냐? 코비드-19 때문에 탄소중립 선언을 일어났고 그러면서 ESG하고 RM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투자사들이 공고를 했고 그 결과로 화석에너지 투자가 위축된 것이 원인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석유가스가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도 지금 그쪽의 생산이 과거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결국 지금의 에너지 안보 위기가 왔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결국은 화석에너지도 중요하고요. 지금 당장에는. 앞으로 30년 동안 화석에너지도 석유, 석탄 다 잘 관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도 늘려야 되고요. 그리고 원자력도 최대한 안전하게 만들어가지고 했어도 써야만이 된다. 그래서 그 세 가지의 그 에너지원의 믹스,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러면서
수소도 좀 그린 수소 쪽으로 해서 많이 늘리고 전력망 문제 해결해주고 요금 문제도 원가 주의가 안 되고 우리는 전부 통제하는 거거든요. 물가 영향 이런 거에서 원가 완전히 좀 필요하다. 안 그러니 이렇게 원가가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한전 적자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 산업 전체가 붕괴될 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국제적 시대 이렇게 비쌀 때 좀 전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략 안 하고. 그럼 국가적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그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수십조 원을 낭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전략했으면 시장 경제가 좀 작동이 됐으면 될 건데. 그러니까 계획 경제를 하려면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계획 경제를 주로 물가 당국이 주도하다 보니까 이런 그 시장이 지나치게 무시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 에너지경제원에서 목소리 굉장히 되고 있어요. 요금 원가주의로 들어가 있다. 국익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에너지 효율 산업이 이거 뭐 안 돼요. 시장 자체 경쟁이 안 돼요. 돈이 안 돼. 친환경이 돈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온실가스 배출하기 용이하게 해주고 전기 원가를 많이 안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럴 때는 아니다. 이게 정책 부담이 있어서 못 하는 거거든요. 필요하면 국회 보고 여야 합의해서 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목소리를 내고 해서 이 문제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탄소 중립 문제 풀었듯이 우리 에너지 안보 문제도 같이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건 그냥 나열만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거론 안 했습니다. 지금보다 한 레벨 더 들어가야 이런 문제들 제가 대체적으로 청색으로 해놓은 것이 바람직한 방향, 검정색 방향이 대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고 논의해야 될 게 많다. 이런 분야는 저보다는 이 분야에 많은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특히 뭐 이성호 박사라든가 뭐 이런 몇 가지 아주 분야별 전문가분들을 모셔놓고 한번 얘기 들으시면 뭐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잘하시는 얘기 아니라 저도 궁금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전문가 초청해서 저희 예경련에서도 자주 콜로퀴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스타일을 좀 해야 되나. 우리 여기 윤경 ESG 포럼에서도 이런 세부적인 관심이나 이런 거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2050년대 우리가 탄소 중립과 에너지 자립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 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걸 말씀드렸습니다.